회의실 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참은 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단단히 맨 임원들, 두꺼운 서류를 손에 쥔 법무팀 직원들,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끝에는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존재감을 지우고 있던 청년. 그런데 그 청년의 귀에 백발의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까까지 그 자리에 있던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던 청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눈빛과 마주쳤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벌가의 서자로 태어나 아무도 반기지 않는 집에 들어와 유령처럼 살아온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바로 그 순간 그 회의실 안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귀에 닿은 그 짧은 순간에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그 청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지금부터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말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드립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서울이었습니다. 강씨 일가가 세운 강한그룹은 당시 재계서열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 물류, 금융, 유통, 어느 분야 하나 빠지지 않고 손을 뻗고 있는 그 그룹의 본사 건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고, 그 건물 꼭대기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은 마치 그룹이 서울 전체를 소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준이 처음 그 집에 들어온 것은 그가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강인철 회장의 혼외자로 태어나 어머니와 단둘이 조용히 살아온 민준에게 아버지의 집은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집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넓고 높은 천장,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복도. 그 모든 것이 민준에게는 환영이 아니라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강인철은 민준을 맞이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살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태준은 민준보다 7살 위의 이복형이었습니다. 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이미 내정된 인물.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어느 자리에서든 중심에 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 집에 들어온 첫날, 태준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한번 눈을 들어 민준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태준이 민준에게 건넨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태준의 아내 유한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민준이 식탁에 앉으려 하자 가사도우미를 불러 자리를 치우게 했습니다. 민준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이 그 집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부엌 한쪽 구석의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미안한 눈빛으로 밥을 갖다 주었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집에서 민준의 하루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식구들이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남은 반찬으로 혼자 밥을 먹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관련 모임이 있는 날이면 민준의 존재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민준은 자연스럽게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불쌍한 아이. 서자에다 장애까지 있으니 회장님도 딱 하셔서 데려오신 거 아니냐고. 그 말들이 민준의 귀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단 한 사람만 빼고. 강순례 할머니는 민준이 그 집에 들어온 첫날 밤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는 말없이 민준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민준의 귀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민준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집에서 민준이 처음으로 받은 인사였습니다. 민준이 그 집에 들어온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민준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히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낮에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면 식구들의 소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복도를 지나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자리를 비켰습니다. 먼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민준이 그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민준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를 들고 아버지 방을 드나들 때면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벽이 서 있는 것처럼. 한 번은 태준의 지인들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접실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들 중 한 명이 복도를 지나가는 민준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고. 태준은 잠깐 시선을 주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민준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고개를 숙인 채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룹 본사에서 회의가 있는 날이면 민준도 가끔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 강인철이 민준을 그룹과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그룹의 일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었고 이따금 본사를 드나드는 것도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민준은 늘 멈춰야 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법무팀 직원이 실수로 민준에게 회의 자료를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이 복도에 서 있었고 직원은 그를 관계자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태준이 그것을 보고는 직원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자료 관리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민준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빼앗듯 가져가면서도 민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빈손으로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아무 말 없이. 할머니와의 시간만이 달랐습니다. 강순례 할머니는 일주일에 2~3번 민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면 조용히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들어 민준의 귀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오래된 인사처럼 변하지 않는 의식처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때로 창밖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민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이 귀에 닿을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집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단 2단어. 기다려라. 민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작고 조용하게.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미소 하나로 모든 것을 담은 채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마주친 태준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또 저 아이 방에 계셨냐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닫힌 민준의 방문을 잠깐 바라보다가 차갑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로 그의 가을 강한 그룹 안에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강한물류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계열사를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 태준이 직접 주도하는 프로젝트였고 이미 외국계 펀드 측과 수차례 비공개 협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법무팀에 그 소식이 내려온 것은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최종 계약서 검토와 서명 절차를 준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법무팀 막내 직원 박서연은 전달받은 계약서 파일을 열어 처음부터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입사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했으며 시키는 것 이상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대충 넘기는 조항도 끝까지 읽었고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계약서를 절반쯤 읽었을 때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명란이었습니다. 강한그룹 측 최종 서명권자 항목. 그 자리에 적힌 이름은 강태준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준. 서연은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누구냐고. 선배는 잠깐 표정이 굳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둘째 아드님이라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냥 넘어가라고. 위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하지만 서연은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강민준 명의의 법인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장 없이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관련 서류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룹 창업주 강인호 회장이 작성한 내부 문서, 특정 페이퍼 컴퍼니의 최종 의결권과 도장 보관권이 강민준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은 그 보고를 받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 일정을 맞추려면 강민준 씨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날 저녁 태준은 민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방 안을 한번 둘러보다가 민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도장 어디 있냐고.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다시 말했습니다. 못 듣는 척하지 말라고.
도장 내놓으면 되는 거라고. 간단한 거라고. 민주는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민준 손에서 책을 빼앗아 내던졌습니다. 그제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태준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두렵거나 당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을 담은 것처럼. 태준은 그 눈빛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를 남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생각해두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책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굽혀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준의 압박은 그날 이후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를 통해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메모를 읽고 조용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버지 강인철이 민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태준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복잡한 거 아니라고. 민주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승낙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외국계 펀드 측에서 계약 일정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법무팀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태준에게 보고를 올렸고 태준은 그때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라고. 엿새째 되던 날 저녁 태준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민준의 방문을 열었을 때 민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준이 민준의 방에 앉은 것은 태준은 한동안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보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그룹 전체의 문제라고.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가족 모두라고. 그 말을 끝으로 태준은 잠시 민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할머니가 민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민준의 귀에 얹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귀에서 내려와 민준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믿었다고. 나도 믿는다고. 민준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것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흔들림이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본사 소회의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인은 강민준이었습니다. 서연은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강민준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40분이었습니다. 10시 정각 서연이 소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민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장 문제로 법무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소문대로라면 말도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메모를 써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준이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밀었습니다. 서연이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 32조 사항을 확인했습니까?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32조는 서연이 처음 계약서를 검토할 때 이상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조항이었습니다. 외국계 펀드가 강압물류 인수 후 5년 이내에 계열사 자산을 분리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조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조항이 적용되면 강압물류의 핵심 부동산 자산이 통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배에게 보고했지만 위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종이에 답을 적어 밀었습니다. 확인했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위에서 진행하라고 했다고. 민준이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3년 안에 강압물류는 없어집니다. 태준 부사장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대회의실에 법무팀과 주요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계약 최종 서명 일정을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고 태준은 상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끝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와 민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관계자만 참석하는 거라고.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도장 소유자로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러 오셨다고. 법적으로 참석 권한이 있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듯이.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순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민준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민준의 귀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참았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석의 태준, 양옆으로 늘어선 임원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계약서.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확인하듯 훑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보는 거냐고.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수하였습니다. 서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계약서 32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회의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수화를 배웠냐고.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냐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있는 것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연이 통역했습니다. 32조가 적용되면 강한 물류의 부동산 자산 전체가 5년 안에 매각됩니다. 그 자산 중 일부는 이미 특정 계좌로 이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계좌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준만 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양쪽의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법무팀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 무슨 수로. 민준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눈으로 봅니다. 저는 이 회의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대화를 읽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순술이었습니다. 민주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읽어내는 능력을 오랜 시간에 걸쳐 익혀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태준이 그동안 나눈 모든 대화가 민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법무팀장과의 대화, 외국계 펀드 담당자와의 대화.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을 바라보던 그 시간 동안 그는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민준은 그 입술의 움직임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 임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잃은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테이블 위 계약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침묵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법무팀장은 테이블 위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연이 통역했습니다. 자리를 비워달라고. 태준 부사장과 단둘이 이야기하겠다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마지막으로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도 나가려 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태준, 민준, 그리고 서연.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 목소리에서 아까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피로와 경계였습니다.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지고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껍고 낡은 봉투였습니다.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그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연이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것이라고. 특정 계열사의 자산 이동 내역과 비자금 계좌 정보가 담겨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인지도.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주는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태준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냐고. 민준이 봉투 옆에 계약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 계약을 백지화하라고. 강한 물류를 지키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낮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 처음 보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패배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왜 진작 나타나지 않았냐고. 진작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고. 민준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통역했습니다. 지켜봐야 했다고. 누가 진짜 이 그룹을 망가뜨리는지, 누가 할아버지가 만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그것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고. 태준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회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가 이 회의실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마침내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준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은 테이블 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다려라. 그 두 글자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물러난다는 소식은 그룹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그 발표를 읽으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은 계약서 파일을 서랍 안에 넣고 잠갔습니다. 외국계 펀드 측에는 협상 중단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강한 물류 매각건은 그렇게 조용히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오후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퇴근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책상 위에 놓인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글씨였습니다. 고맙다고. 단 두 글자였습니다. 서연은 그 메모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강인철은 며칠 후 민준을 불렀습니다. 서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 하나를 꺼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그 목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입술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 저녁 할머니가 민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귀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변하지 않는 그 인사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민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오래 눌러두었던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거칠고 낮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굳어버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라고 딱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만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 누가 진심인지, 누가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세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없이 이 도시를 일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믿은 손자,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온 할머니, 평생 들리지 않았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의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